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 오늘은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가 이야기 하다 보면은 미국 국채시장 금리, 환율, 일본은행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모두 맞물려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방송 녹화하는 날짜가 9월 19일인데요. 뭐 이틀 뒤면 FOMC가 나옵니다. 그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점도 이제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하나 볼게요. 이게 유가인데요. 아주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 달 사이에 30%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우리 요즘에 주요소 가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랐나 하고서는. 그 유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뭐 시장 논리라는 게 비슷합니다. 물건 팔겠다는 쪽에서는 공급량을 줄여버리고, 뭐 거기에 비해서 물건 사겠다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달라붙으면 가격은 올라가죠. 지금 이제 원유 시장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핵심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을 이렇게 넉넉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요 근래 보면은 사우디하고 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오펙 플러스 그 감산 동맹이라는 곳에서 계속 올해 말까지는 지금의 감산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현재 일평균 생산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만 배럴이나 줄어 있어요. 이거를 연말까지 계속 가겠다라고 하니까 뭐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하죠. 자, 이렇게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이렇게 줄이고 있거나 공급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미국의 셰일 업체, 미국의 그 원유 생산 업체라도 좀 공급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쿠싱 지역의 이 재고 사항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쿠싱 쪽은 미국의 그 원유 선물들이 인도되는 허브입니다. 거기 그 탱크가 많아요. 그 안에 이제 원유들이 가득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탱크에 차 있는 원유 재고가 한 2달 넘게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미국도 그렇게 원유를 많이 생산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원유 재고가 간단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원유 시장의 구조적인 압박 요인으로서 인력 캐파가 넉넉치 않다. 앞으로 이제 주요 국가들이 원유나 이런 어떤 탄소 에너지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거다라고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다 보니까는 원유 생산업자들이 원유 팔아서 생기는 돈을 생산 설비 늘리는데 잘 안 써요. 앞으로 뭐 소비자들이 줄어들 텐데 뭐하러 원유 설비를 더 늘리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유가 팔아서 생긴 돈으로 이제 미래 산업에다 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력 캐파, 인력 생산 능력 자체가 넉넉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작은 외부 쇼크에도 유가가 민감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뭐 무슨 사고가 나서 어느 한 곳에서 생산이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유가가 급하게 올라가 버리죠. 잉여 생산 능력이 그만큼 타이트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급 쪽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하필 또 중국도 좀 요즘에 경제가 회복된다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차트 보시면 알 텐데, 왼쪽에 있는 게 그 중국 제조업의 PMI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소매 판매인데, 8월 들어서 바닥을 치고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급은 타이트한데 야 중국 쪽 수요까지 달라붙는다 하니까는 원유 시장이 기대가 더 이제 꿈틀꿈틀 살아나죠. 그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원유 선물 곡선입니다. 이 원유 선물 곡선, 이게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게 뭐냐면 11월 달에 인도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월, 내년 1월, 2월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보면은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11월 달에 줘야 할 선물 가격이 가장 비싸게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죠. 이런 곡선에서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당장에 원유 시장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즉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실수요도 더 빠르게 달라붙게 되고 투기적인 원유 매수 포지션까지 가세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죠.
한편으로는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뭐 너무나 빠르게 짧은 시간 내에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기술적인 신호들은 좀 이게 너무 과매수다 이런 신호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차트 밑에 게 뭐냐면 14거래일 RSI입니다. 이 14거래일 RSI는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이미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조정받고서 계속 유가가 하향 안정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원유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한 4분기 연말까지는 이런 타이트한 어떤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오펙이 얼마 전에 이제 월간 보고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4분기 동안에 원유 시장이 일평균 33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하루 330만 배럴이니까 한 달이면 뭐 곱하기 30 하면 나오죠. 뭐 대단한 공급 부족입니다. 미국도 보면 뭐 오펙만큼 그렇게 추산을 하진 않지만 그 EIA도 4분기 중에 일평균 한 23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시 조정받고 가더라도 이렇게 타이트한 시장 수급 상황에서는 유가는 계속 좀 더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흔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음에 보시는 차트가 옵션 시장인데요. 옵션 시장에서 이제 콜 옵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인데, 앞으로 12달 안에 유가가 그 $100로 갈 거다라는 그런 그 베팅, 거기에 베팅하는 콜 옵션이 여기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꾸역꾸역 쌓이고 있어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유가 상승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유 시장의 투자은행들마저도 실제 그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라 그랬냐면 며칠 전에 2024년 이전에, 그러니까 연내죠. 연내에 유가가 배럴당 $100를 갈 수 있다라는 거를 현재 우리는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능성을 제법 강하게 확신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유 시장의 브로커 업체인데요. 그 PVM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유가가 그 $100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의 기대도 쏠려 있는 데다가 IB들도 거기에 뭐 제법 구미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리포트를 내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 유가만 그냥 올라가면 좋은데, 문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유가가 다른 시장의 자산 시장의 가격들을 함께 움직이는 게 지금 문제예요.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게 지금의 유가 상승이 미국 국채 수익률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 차트를 보시면 알 텐데 9월 들어서 이게 빨간 게 유가고요, 파란 게 미국 10년물 수익률입니다. 논리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연준이 뭐 설사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내년에 기준금리를 늦추는 시점이 후퇴하거나 또는 금리 인하 폭이 예상만큼 그렇게 안 클 거다, 이런 생각들이 생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같은 그런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유가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9월 달 들어서 보면 미국의 그 뭐 실업률도 그랬고 구인 규모도 그랬고, 미국의 주요 통계 자료들은 미국 경제가 이렇게 서서히 식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유가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유가가 미국 국채 수익률을 밀어 올리게 되면 유가가 달러도 함께 밀어 올리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유가 오르면서 인플레 전망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고, 올라가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달러도 함께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보통은 달러가 강해지면은 유가는 좀 약해져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흔한 건데, 지금은 유가가 달러에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니고 오히려 유가가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를 함께 밀어 올리는, 추동하는 그런 핵심 주요 변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작년에 우리가 좀 많이 목격을 했어요. 작년 가을까지 보면 여기 차트에서
원 앞에 있는 원인데요. 이 작년 가을까지 보면은 유가하고 달러가 같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작년에는 연준이 급하게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그 영향도 이제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가팔라졌는데, 지금 최근 두어 달의 모습이 작년 이맘때랑 거의 흡사합니다. 뭐 국채 금리 아까 보셨고 유가랑 달러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원유를 순수입하는 나라는 좀 많이 힘들어져요. 사실 뭐 미국은 이제 자기들이 원유를 사실상 자족을 하기 때문에 뭐 별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면, 그 영향들은 이제 미국 바깥에 있는, 특히나 신흥 국가 안에서 원유를 순수입하는 그 신흥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많이 하락하게 돼요. 생각해 보죠. 이게 달러가 올라간다는 건 자국 통화가 약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유가도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하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무역 수지가 나빠지게 되고,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 데다가 그 달러 강세까지 이중 압박이 이루어지니까 그 신흥국의 원유 순수입하는 그런 국가들의 화폐는 약해질 위험이 높죠.